분데스리가에서 맹위를 떨치고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로 합류. 당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웠던 플로리안 비르츠는 이번 25-26 시즌 초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상 외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한 번도 뛰지 않았던 다른 리그로 이적했기 때문에 적응기를 거쳐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워낙 비싸게 왔다 보니까 리버풀 팬들은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준비해본 영상은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후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선수들 10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에서 15-16 시즌 처음으로 1군 무대에 데뷔. 당시 17살의 어린 선수였지만 크리스천 풀리식은 뛰어난 테크닉과 드리블 능력, 패싱 센스까지 보유한 잠재력 넘치는 이선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리게 되고, 풀리식은 도르트문트에서 18-19 시즌까지 4시즌을 소화. 도르트문트 통산 127경기 19골 26도움을 기록하면서 미국 대표팀과 도르트문트의 기대주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분데스리가의 유망주 윙어에게 관심을 갖던 프리미어리그의 첼시는 18-19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풀리식을 영입하게 됩니다. 당시 풀리식의 이적료가 840억가량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첼시가 풀리식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풀리식의 첼시 생활은 실패로 남게 됐으니 19-20 시즌부터 22-23 시즌까지 풀리식은 첼시에서 총 4시즌을 함께하면서 145경기에 출전해 26골 21도움을 기록. 물론 첼시 합류 첫 시즌에 총 11골 10도움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충분히 해주긴 했지만 그 첫 시즌이 풀리식이 첼시에서 가장 좋았던 시즌이었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기복과 잦은 부상을 겪으면서 결국 풀리식은 2023년 첼시를 떠나 AC 밀란으로 이적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대박이 나버렸고, 물론 이적료가 꼭 선수의 실력에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840억의 거액을 들여 영입했던 풀리식의 활약은 첼시를 만족시키기엔 어려웠습니다. 18-19 시즌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는 당시 특급 유망주로 활약했던 루카 요비치와 함께 투톱을 이루면서 프랑크푸르트가 리그 7위라는 성적을 기록하는데 핵심으로 활약했던 공격수가 있었죠. 그 주인공은 18-19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41경기에 출전해 20골 12도움을 기록한 세바스티앙 알레였습니다. 이 190cm의 뛰어난 피지컬을 지닌 공격수는 장기인 제공력과 득점력을 기반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한 축으로 활약하게 되고, 특히 그 18-19 시즌 잠재력을 만개시키면서 알레는 2019년 프리미어리그 팀으로까지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레의 영입을 성사시킨 팀은 바로 웨스트햄. 당시 웨스트햄은 4,500만 파운드, 650억에 달하는 웨스트햄 역대 최고 이적료를 투입해서 이 알레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되죠.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용될 것으로 보였던 뛰어난 피지컬을 지닌 이 공격수는 웨스트햄에서는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웨스트햄에서의 2시즌 동안 알레가 남긴 기록은 54경기 14골 2도움. 주전 공격수로 기용받았지만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웨스트햄은 오히려 미카엘 안토니오의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알레는 20-21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아약스로 이적하게 되죠. 그런데 앞서 풀리식도 그렇고 알레 역시 아약스로 이적하자마자 맹폭을 보여줬던 것을 생각하면 프리미어리그와 안 맞았던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웨스트햄과 안 맞았거나. 02-03 시즌부터 14-15 시즌까지 분데스리가의 폐양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총 13시즌이나 소화하면서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활약한 독일과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 선수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왕성한 활동량과 장단 가리지 않는 정확한 패싱, 거기에 강력한 중거리 슈팅까지 뮌헨의 중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을 보여줬던 선수로, 슈바인슈타이거는 뮌헨에서 8번의 리그 우승, 12-13 시즌엔 독일 클럽 역대 최초의 트래블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뮌헨의 전성기를 함께한 선수기도 했죠. 슈바인슈타이거의 뮌헨 통산 기록은 500경기에 출전해서 68골 98도움. 독일과 뮌헨의 레전드는 이미 예약된 선수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슈바인슈타이거는 2015년 커리어 처음으로 독일 무대를 떠나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자신이 뮌헨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루이 파넬 감독의 존재가 맨유 이적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였겠지만, 뮌헨의 원클럽맨도 가능하리라 보였던 이 슈바인슈타이거의 맨유 이적은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선택이기도 했죠. 그런데 슈바인슈타이거의 맨유 이적도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남게 됐으니, 자신의 은사인 파넬 감독은 15-16 시즌 한 시즌만을 함께하고 경질됐고, 슈바인슈타이거 본인 역시 맨유에서 잦은 부상을 겪으면서 슈바인슈타이거의 프리미어리그 도전기는 실패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슈바인슈타이거의 맨유 2시즌 동안 성적은 35경기 2골 2도움이 전부.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의 차이가 슈바인슈타이거의 실패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슈바인슈타이거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맹활약을 보여주면서 초특급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리더니 비싼 이적료를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합류. 하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선수. 이번 25-26 시즌 리버풀 팬들이 비르츠에게 느끼는 불안감은 이 선수가 먼저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에게 보여준 바 있었죠. 바로 레버쿠젠의 초특급 신성이라고 불렸던 카이 하베르츠입니다. 16-17 시즌 레버쿠젠에서 처음으로 1군 무대에 데뷔했을 당시의 나이가 17살. 하베르츠는 레버쿠젠 역대 최연소 데뷔 기록을 세우면서 분데스리가 무대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후에 하베르츠의 레버쿠젠 최연소 데뷔 기록을 깨는 선수가 비르츠. 하베르츠는 데뷔 시즌부터 레버쿠젠의 주전으로 활용됐던 선수로 193cm의 장신이지만 빠른 스피드와 에너지, 공격적인 재능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고 레버쿠젠에서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통산 150경기 46골 31도, 확실히 다음 세대를 이끌 특급 유망주로 평가받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이 하베르츠를 노리는 빅클럽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베르츠의 영입을 성사시킨 팀은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의 첼시였죠. 첼시는 무려 1,100억에 육박하는 거액을 들여서 이 특급 유망주를 영입하게 되고 첼시 팬들은 분데스리가를 휩쓸었던 이 재능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베르츠의 첼시 생활은 3시즌 만에 마무리되지만요. 물론 하베르츠의 첼시 생활이 최악만 있었던 건 아니죠. 합류 첫 시즌 챔스 결승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첼시가 비기어를 들어올릴 수 있게 돕기도 했고 최전방 역할까지 맡아가면서 팀에 기여하고자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도 사실. 하베르츠는 첼시 시절 총 139경기에 출전해서 32골 16도움. 결국 첼시에서는 레버쿠젠 시절 기대받았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베르츠는 2023년 아스날로 이적하게 되고 첼시 팬 입장에선 비쌌던 이적료를 회수하긴 했으니, 그리고 아스날로 이적해서는 첼시 시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박지성이 아시아인으로는 웬만해선 따라잡기 힘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후 박지성보단 덜하지만 아시아인으로 큰 임팩트를 남겼던 선수를 찾아본다면 바로 이 선수, 도르트문트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공격형 미드필더 카가와 신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빠르고 간결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진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선수. 카가와 신지는 2010년 도르트문트에 합류해서 딱 2시즌 만에 도르트문트의 핵심으로 발돋움했던 선수였죠. 특히 카가와는 11-12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43경기에 출전해 무려 17골 14도움을 기록. 해당 시즌 도르트문트는 리그와 포칼컵까지 더블을 달성했는데 그 주역이었던 선수가 바로 카가와 신지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하던 이 카가와 신지를 영입하게 된 팀은 박지성과 함께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당시 퍼거슨 감독은 카가와가 뛰어난 기술, 시야, 볼 감각을 지녔다며 맨유로 이적해온 것에 기쁘다는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카가와의 프리미어리그 생활 역시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카가와는 맨유 첫 시즌이었던 12-13 시즌 26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하며 제 몫을 해내게 했지만 첫 시즌부터 무릎 부상을 겪으면서 꽤나 긴 공백 기간을 가졌고 거기에 12-13 시즌이 끝나고는 자신을 영입했던 퍼거슨 감독이 은퇴하자 새롭게 부임한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 아래에선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도르트문트 시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준 선수였지만 카가와는 13-14 시즌엔 총 30경기에 출전해서 단 3도움. 기회는 줄어들고 자신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카가와는 13-14 시즌을 마지막으로 맨유를 떠나 도르트문트로 리턴하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리버풀의 골문을 지켜준 페페 레이나 골키퍼는 12-13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고 리버풀이 레이나의 대체자로 영입했던 골키퍼는 바로 벨기에 출신의 골키퍼 시모 미뇰레였죠. 그런데 미뇰레는 15-16 시즌까지 리버풀의 주전 골키퍼로 뛰는 동안 제대로 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이 시기에 리버풀은 골키퍼 자리에 대한 걱정을 항상 안고 가야 하는 팀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리버풀은 이 골키퍼 근심을 덜고자 또 다른 골키퍼 한 명을 영입하게 됐으니 그 선수는 독일 마인츠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던 로리스 카리우스였습니다. 19살의 나이에 마인츠에서 1군으로 데뷔하면서 마인츠 역대 최연소 분데스리가 데뷔 골키퍼 기록을 갖게 된 카리우스는 13-14 시즌부터 주전 골키퍼로 자리 잡으면서 마인츠의 후방을 든든하게 책임져주고 있던 선수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특히
특히 카리우스는 15-16 시즌엔 총 10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마누엘 노이어에 이어서 리그 선수들이 뽑은 최고의 골키퍼 투표 2위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물론 노이어는 29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한 괴물이긴 했지만 노이어는 번외로 치더라도 카리우스는 독일에서 기대받은 유망주 골키퍼였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 카리우스를 영입하게 된 팀이 리버풀. 그런데 미뇰레와 카리우스의 주전 경쟁은 두 선수의 환장의 똥꼬쇼로 마무리되게 되죠. 카리우스는 리버풀에서의 2시즌 동안 총 49경기에 출전해서 47실점, 22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긴 했지만 안정감에서는 리버풀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17-18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역대 최악이라고 할 정도의 실수를 범하면서 심지어 2번이나 큰 실수를 만들면서 리버풀에게 큰 아픔을 선물하고 말았죠. 물론 가장 고통스러운 건 본인이었겠지만 리버풀의 카리우스 영입은 뼈아픈 실패로 남게 됐습니다. 앞서 카이 하베르츠가 레버쿠젠에서의 맹활약을 기반으로 첼시에 합류했던 2020년, 당시 첼시는 분데스리가에서 맹폭을 보여주던 또 한 명의 독일 선수를 영입한 바 있었죠. 그 주인공은 당시 720억가량의 거액에 라이프치히에서 첼시로 이적했던 티모 베르너였습니다. 라이프치히 시절 베르너의 경우 사실 700억이 넘는 이유를 증명한 선수긴 했죠. 16-17 시즌부터 19-20 시즌까지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4시즌 동안 159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95골 40도움, 빠른 스피드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라이프치히 1기 시절로만 해도 이미 라이프치히 역대 최다 득점자에 오르면서 베르너는 독일의 미래를 책임질 공격 자원으로 성장하게 된 선수였죠. 그리고 베르너는 그 활약을 기반으로 2020년 첼시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는데 베르너의 첼시 생활은 실패로 남게 되죠. 첼시에서의 2시즌 동안 베르너가 남긴 기록은 89경기 23골 21도움. 라이프치히 시절과는 비교되지 않는 불안한 결정력으로 베르너는 첼시 팬들에게 답답함을 선사했고 부진과는 별개로 워크애식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부진하는 선수를 계속 지켜볼 순 없었죠. 결국 베르너는 첼시에서 2시즌만을 보내고 다시 라이프치히로 리턴. 분데스리가를 씹어먹고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생활은 처절한 실패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첼시는 분데스리가에서 풀리식, 하베르츠, 베르너를 영입해서 충분히 매운맛을 봤지만 2023년 또 한 명의 분데스리가 출신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 한 번 처참한 실패를 겪게 되죠.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금까지 총 3명의 선수를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에서 영입한 바 있었죠. 첫 번째는 앞서 소개드렸던 카가와 신지, 또 한 명은 2016년에 영입했던 헨릭 미키타리안. 이 두 선수 모두 맨유에서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선수들이긴 한데 맨유가 도르트문트에서 영입한 이 마지막 선수 역시 쓴맛을 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21년 도르트문트를 떠나 맨유에 합류했었던 윙어 제이든 산초였죠. 잉글랜드 출생으로 맨시티 유스팀을 거쳤지만 산초가 1군으로 데뷔했던 것은 2017년 도르트문트 시절. 도르트문트에서 뛴 최초의 잉글랜드 선수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던 산초는 빠르게 도르트문트 팬들을 사로잡았고 데뷔 2번째 시즌이었던 18-19 시즌부터 주전으로 뛰면서 도르트문트의 핵심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르트문트에서의 4시즌 동안 산초는 137경기에 출전해서 50골 64도움을 기록, 2번의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 20-21 시즌 포칼컵 득점왕 등 산초는 도르트문트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게 되고 그 활약에 힘입어 2021년 자국인 잉글랜드 무대로 금이환영하게 되죠.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100억의 거액을 들여서 산초를 영입. 물론 비싼 금액이긴 했지만 도르트문트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맨유는 확실한 투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망해버렸지만요. 산초는 맨유에서 총 2시즌을 뛰면서 83경기에 출전해 11골 6도움. 도르트문트 마지막 시즌에 38경기 16골 20도움을 기록했는데 그 한 시즌보다도 한참 못한 성적을 맨유에서 보여줬고 산초는 단 2시즌 만에 임대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잉글랜드 출생이기 때문에 산초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맨유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2000년생이라 아직도 25살에 불과한 어린 선수지만 지금까지는 도르트문트 시절이 전성기인 상황. 산초도 이 영상 주제에 딱 맞는 커리어를 남기고 말았네요. 최종적으로는 토트넘의 확실한 레전드로 남게 됐지만 손흥민의 토트넘 첫 시즌은 걱정으로 가득한 시즌이었죠.
2013년 합류했던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의 2시즌 동안 87경기 29골 11도움.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우리 대표팀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선수로 차근차근 성장하게 되고 2시즌 연속으로 리그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은 2015년 프리미어리그에 착륙하게 되죠. 하지만 토트넘 합류 첫 시즌 손흥민은 커리어 로우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15-16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40경기에 출전해 8골 5도움. 공격 자원이었지만 리그에서는 단 4골을 넣는 것에 그쳤고 시즌 도중 발부상까지 겹치면서 손흥민의 토트넘 첫 시즌은 적응기를 넘어서 위기의 시즌으로 남게 되죠. 실제로 토트넘에서 부진한 첫 시즌을 겪고 손흥민이 다시 분데스리가로 리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상황. 그때 만약 독일 무대로 다시 리턴했었으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우야. 다만 손흥민은 어려웠던 첫 시즌 적응기를 거친 후 두 번째 시즌부터는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했고 매 시즌 20골 가까이 넣어주는 득점력과 다른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뛰어난 워크의식을 포함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으로 남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한 커리어를 보내서 이 영상에 선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분데스리가에서 넘어와서 초반 어려운 적응기를 보냈기 때문에 손흥민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은 분데스리가에서 꽤나 많은 선수들을 영입한 팀 중 하나죠. 이번 25-26 시즌 리버풀의 스쿼드에서만 봐도 플로리안 비르츠, 제레미 프림퐁, 이브라이마 코나테,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라이언 흐라벤베르, 위고 에키티케, 엔도 와타르까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던 많은 선수들이 리버풀의 주요 포지션에서 커리어를 보내고 있죠. 좀 더 멀리 본다면 위르겐 클롭 감독도 그렇고 티아고 알칸타라, 엠레잔, 호베르토 피르미노 등 리버풀은 분데스리가에서의 영입을 많이 시도했던 팀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크게 실패한 케이스도 생길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선정한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는 2018년 라이프치히에서 리버풀로 합류했던 나비 케이타를 선정했습니다. 그 제라드의 8번을 이어받았던 남자. 라이프치히 시절 때만 해도 케이타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죠. 172cm로 큰 피지컬을 지닌 선수는 아니었지만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가디언지에서는 은골로 캉테에 비견된다는 평가를 했던 선수였고 케이타는 라이프치히에서 2시즌을 보내면서 71경기 17골 15도움을 기록. 16-17 시즌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 17-18 시즌엔 유로파리그 올해의 스쿼드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미드필더로 성장이 되죠. 그리고 리버풀은 당시 700억가량의 이적료를 투입해서 이 케이타를 영입하게 됐으니 시간을 돌리고 싶겠죠. 케이타는 리버풀에서 총 5시즌을 보냈음에도 출전한 경기가 129경기. 리버풀에서 매 시즌 부상이 없었던 적이 없는 인저리 프론으로 전락했고 특히 20-21 시즌엔 리그 10경기, 22-23 시즌엔 리그 8경기에 출전했던 것이 전부. 거액을 들여서 영입했지만 눕기를 반복했고 출전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반사. 결국 케이타는 2023년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 독일 무대로 리턴했고 베르더 브레멘에서도 여전히 부진하면서 현재는 헝가리 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서두에 언급했던 비르츠도 이번 시즌 부진한 시작을 보였지만 손흥민과 같이 적응기를 거친 후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가 될 수도 있으니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